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월세 80만 원을 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명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저희 집을 찾아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의 고급 빌라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숨긴 채 저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월세로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상대로 교묘한 덫을 놓았지만 그들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심리적 반격으로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남편의 지긋지긋한 의존성을 뿌리 뽑았을까요? 이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방에서 수국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대리석 식탁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부모님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매달 80만 원씩 월세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리래. 책임감을 배우는 셈치고 말이야. 매월 일일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된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메모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니. 주방의 공기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뽑아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가장한 딱딱한 표정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고. 어머니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산대.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저축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월세를 내는 게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게 하려는 압박 수단 같은 거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어른을 봉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상견례 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둘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편히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겠다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월세를 내라는 통보로 바뀐 거죠? 저는 왜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정훈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논리가 막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 즉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 부모님께서 늙으셔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내 회사 동기들 봐. 걔들 아내는 시댁 전체를 먹여 살리다시피 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는 건 기본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연하게 몸을 돌려 주방 전체를 손으로 한번 휘저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투명성과 정훈 씨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결혼 전에 이 곰팡이 슬고 낡아빠진 주방을 철거하고 새로 꾸미는데 2천만 원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낡고 위험했던 욕실의 타일과 도기를 전부 드러내고
최고급 제품으로 교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것도 저예요.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주로 요리하고 씻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모님이 여기 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꾸몄으니 결국 우리 부부가 편하게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긋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데? 이제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인데 월세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시겠다? 그렇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가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 제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80만 원이라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정훈이라는 남자가 의존과 기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건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급을 받는 족족 어머니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더 잘하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순하고 효심 깊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돈만 어머니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제 지갑까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 씨는 정말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오수현,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만에 당신의 그런 속물적인 본성이 드러날 줄은 몰랐어.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네. 사업하는 여자들은 항상 계산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니 속물이라고?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이자 제작사 대표라는 직함을 완벽하게 숨겨왔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인 척 낡은 국산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돈이 아닌 제 자신을 사랑해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가 바로 그 평온한 안식처이자 물질의 초연한 순수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질의 초연한 모습은 실은 어머니에게 기대어 안락하게 기생하는 삶을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라는 새로운 숙주를 찾아 제 희생과 순종을 발판 삼아 더 높이 기어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더는 실망할 필요 없겠네요.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는 침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정훈 씨는 팔짱을 낀 채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여전히 도전적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 가려는 건데? 제대로 대화하다 말고 또 애들처럼 삐져서 친정이라도 가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훈 씨가 늘 인터넷에서 구매한 짝퉁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기초 화장품 파우치와 출근용 옷 몇 벌,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신속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훈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짐 싸서 친정 가려는 거야? 절대 안 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소문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웃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저는 가방 지퍼를 찍소리 나게 닫고 뒤돌아 정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게 친정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저는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가 값비싼 수입차 로고가 박힌 스마트키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제 유일한 이동수단은 낡아 빠진 흰색 스쿠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저는 손을 휘저어 집안을 가리키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혼자 실컷 사세요. 월세 80만 원은 당신 월급에서 잘 쪼개서 어머니께 드리시고요. 당신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온전히 양보해 드리는 셈 칠게요.
그럼 당신은 어디 가는데? 이 집 말고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정훈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야죠. 저는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제 빌라. 요즘 비워뒀더니 정원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요. 가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정훈 씨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깐 원목 바닥 위로 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당당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고리를 잡기 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훈 씨. 제가 꽂아둔 수국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꽃 수입산이라 어머니가 받으시려던 월세 한 달치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철컥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저는 에어컨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계좌번호 메모지를 멍하니 쳐다보며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정훈 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5번째 신혼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고압 가로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GV80의 핸들을 부드럽게 감아주고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기 위해 내부 순환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살짝 열어둔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제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방금 전 온갖 계산과 속셈으로 가득했던 주방의 숨 막히는 공기까지 함께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북한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지난 3년간 저는 잘 나가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대표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과 부동산도 감춘 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여직원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매일 낡은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저는 드라마 작가로서 수많은 가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월세 80만 원을 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명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저희 집을 찾아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의 고급 빌라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숨긴 채 저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월세로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상대로 교묘한 덫을 놓았지만 그들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심리적 반격으로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남편의 지긋지긋한 의존성을 뿌리 뽑았을까요? 이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방에서 수국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대리석 식탁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부모님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매달 80만 원씩 월세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리래. 책임감을 배우는 셈치고 말이야. 매월 일일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된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메모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니. 주방의 공기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뽑아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험을 가장한 딱딱한 표정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고. 어머니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산대.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저축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월세를 내는 게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게 하려는 압박 수단 같은 거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어른을 봉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상견례 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둘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편히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겠다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월세를 내라는 통보로 바뀐 거죠? 저는 왜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월세 80만 원을 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명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저희 집을 찾아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의 고급 빌라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숨긴 채 저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월세로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상대로 교묘한 덫을 놓았지만 그들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심리적 반격으로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남편의 지긋지긋한 의존성을 뿌리 뽑았을까요? 이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방에서 수국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대리석 식탁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부모님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매달 80만 원씩 월세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리래. 책임감을 배우는 셈치고 말이야. 매월 일일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된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메모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니. 주방의 공기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뽑아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험을 가장한 딱딱한 표정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고. 어머니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산대.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저축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월세를 내는 게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게 하려는 압박 수단 같은 거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어른을 봉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상견례 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둘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편히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겠다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월세를 내라는 통보로 바뀐 거죠? 저는 왜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정훈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논리가 막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 즉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 부모님께서 늙으셔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내 회사 동기들 봐. 걔들 아내는 시댁 전체를 먹여 살리다시피 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는 건 기본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연하게 몸을 돌려 주방 전체를 손으로 한번 휘저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투명성과 정훈 씨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결혼 전에 이 곰팡이 슬고 낡아빠진 주방을 철거하고 새로 꾸미는데 2천만 원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낡고 위험했던 욕실의 타일과 도기를 전부 드러내고 최고급 제품으로 교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것도 저예요.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주로 요리하고 씻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모님이 여기 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꾸몄으니 결국 우리 부부가 편하게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긋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데? 이제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인데 월세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시겠다? 그렇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가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 제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80만 원이라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정훈이라는 남자가 의존과 기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건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급을 받는 족족 어머니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더 잘하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순하고 효심 깊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돈만 어머니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제 지갑까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 씨는 정말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오수현,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만에 당신의 그런 속물적인 본성이 드러날 줄은 몰랐어.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네. 사업하는 여자들은 항상 계산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니 속물이라고?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이자 제작사 대표라는 직함을 완벽하게 숨겨왔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인 척 낡은 국산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돈이 아닌 제 자신을 사랑해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가 바로 그 평온한 안식처이자 물질의 초연한 순수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질의 초연한 모습은 실은 어머니에게 기대어 안락하게 기생하는 삶을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라는 새로운 숙주를 찾아 제 희생과 순종을 발판 삼아 더 높이 기어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더는 실망할 필요 없겠네요.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는 침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정훈 씨는 팔짱을 낀 채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여전히 도전적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 가려는 건데? 제대로 대화하다 말고 또 애들처럼 삐져서 친정이라도 가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훈 씨가 늘 인터넷에서 구매한 짝퉁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기초 화장품 파우치와 출근용 옷 몇 벌,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신속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훈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짐 싸서 친정 가려는 거야? 절대 안 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소문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웃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저는 가방 지퍼를 찍소리나게 닫고 뒤돌아 정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게 친정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저는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가 값비싼 수입차 로고가 박힌 스마트키 꾸러미를 집어 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제 유일한 이동수단은 낡아 빠진 흰색 스쿠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저는 손을 휘저어 집안을 가리키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혼자 실컷 사세요. 월세 80만 원은 당신 월급에서 잘 쪼개서 어머니께 드리시고요. 당신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온전히 양보해 드리는 셈 칠게요. 그럼 당신은 어디 가는데? 이 집 말고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정훈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야죠. 저는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제 빌라. 요즘 비워뒀더니 정원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요. 가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정훈 씨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깐 원목 바닥 위로 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당당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고리를 잡기 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훈 씨. 제가 꽂아둔 수국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꽃 수입산이라 어머니가 받으시려던 월세 한 달치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철컥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저는 에어컨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계좌번호 메모지를 멍하니 쳐다보며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정훈 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5번째 신혼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고압 가로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GV80의 핸들을 부드럽게 감아주고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기 위해 내부 순환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살짝 열어둔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제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방금 전 온갖 계산과 속셈으로 가득했던 주방의 숨 막히는 공기까지 함께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북한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지난 3년간 저는 잘 나가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대표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과 부동산도 감춘 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여직원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매일 낡은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저는 드라마 작가로서 수많은 가족 갈등 시나리오를 집필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을 창조하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수천 번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뒤틀고 변질시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정훈 씨를 만났을 때 항상 셔츠를 단정하게 바지 안에 넣어 입고 허름한 국밥집에 가도 꾸밈없이 자기가 계산하겠다며 나서는 그 소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평온한 항구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제 빌라 등기부등본이나 은행 계좌 잔고가 아닌
오수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의 안분지족하는 태도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남자의 미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사실 어머니라는 든든한 배경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기생하는 삶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고스란히 맡기고 생활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함의 정점은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된 아내의 머리 위에 80만 원짜리 월세 고지서를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는 잔인한 순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가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리모컨 버튼 하나에 웅장한 단철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정원으로 둘러싸인 모던한 디자인의 2층짜리 빌라가 고요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제가 연달아 3편의 드라마를 성공시키고 받은 인센티브로 마련한 저만의 안식처였습니다. 창작의 고통으로 영혼까지 소진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비로소 균형을 되찾곤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남편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18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고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유롭게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정훈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음량이 너무 커서 스피커가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공황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차는 누구 거야? 누가 데리러 온 거야? 아니면 당신이 직접 운전한 거야? 그리고 평창동 빌라는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인 후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정훈 씨.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이웃들 다 깨겠어요. 차는 제 차예요. 제 이름 오수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요. 이 빌라도 제 소유예요. 등기부 등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내일 당장 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전화기 저편이 약 3초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월세 80만 원을 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명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저희 집을 찾아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의 고급 빌라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숨긴 채 저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월세로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상대로 교묘한 덫을 놓았지만 그들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심리적 반격으로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남편의 지긋지긋한 의존성을 뿌리 뽑았을까요? 이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방에서 수국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대리석 식탁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부모님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매달 80만 원씩 월세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리래. 책임감을 배우는 셈치고 말이야. 매월 일일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된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메모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니.
주방의 공기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뽑아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험을 가장한 딱딱한 표정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고. 어머니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산대.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저축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월세를 내는 게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게 하려는 압박 수단 같은 거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어른을 봉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상견례 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둘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편히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겠다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월세를 내라는 통보로 바뀐 거죠? 저는 왜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정훈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논리가 막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 즉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 부모님께서 늙으셔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내 회사 동기들 봐. 걔들 아내는 시댁 전체를 먹여 살리다시피 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는 건 기본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연하게 몸을 돌려 주방 전체를 손으로 한번 휘저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투명성과 정훈 씨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결혼 전에 이 곰팡이 슬고 낡아빠진 주방을 철거하고 새로 꾸미는데 2천만 원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낡고 위험했던 욕실의 타일과 도기를 전부 드러내고 최고급 제품으로 교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것도 저예요.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주로 요리하고 씻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모님이 여기 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꾸몄으니 결국 우리 부부가 편하게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긋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데? 이제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인데 월세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시겠다? 그렇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가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 제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80만 원이라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정훈이라는 남자가 의존과 기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건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급을 받는 족족 어머니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더 잘하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순하고 효심 깊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돈만 어머니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제 지갑까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 씨는 정말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오수현,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만에 당신의 그런 속물적인 본성이 드러날 줄은 몰랐어.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네. 사업하는 여자들은 항상 계산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니
속물이라고?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월세 80만 원을 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명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저희 집을 찾아와 발칵 뒤집혔습니다.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의 고급 빌라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숨긴 채 저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월세로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상대로 교묘한 덫을 놓았지만 그들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심리적 반격으로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남편의 지긋지긋한 의존성을 뿌리 뽑았을까요? 이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방에서 수국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대리석 식탁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부모님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매달 80만 원씩 월세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리래. 책임감을 배우는 셈치고 말이야. 매월 일일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된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메모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니. 주방의 공기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뽑아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가장한 딱딱한 표정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고. 어머니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산대.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저축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월세를 내는 게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게 하려는 압박 수단 같은 거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어른을 봉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상견례 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둘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편히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겠다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월세를 내라는 통보로 바뀐 거죠? 저는 왜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정훈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논리가 막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 즉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 부모님께서 늙으셔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내 회사 동기들 봐. 걔들 아내는 시댁 전체를 먹여 살리다시피 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는 건 기본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연하게 몸을 돌려 주방 전체를 손으로 한번 휘저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투명성과 정훈 씨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결혼 전에 이 곰팡이 슬고 낡아빠진 주방을 철거하고 새로 꾸미는데 2천만 원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낡고 위험했던 욕실의 타일과 도기를 전부 드러내고 최고급 제품으로 교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것도 저예요.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주로 요리하고 씻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모님이 여기 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꾸몄으니 결국 우리 부부가 편하게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긋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데? 이제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인데 월세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시겠다? 그렇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가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 제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80만 원이라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정훈이라는 남자가 의존과 기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건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급을 받는 족족 어머니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더 잘하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순하고 효심 깊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돈만 어머니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제 지갑까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 씨는 정말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오수현,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만에 당신의 그런 속물적인 본성이 드러날 줄은 몰랐어.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네. 사업하는 여자들은 항상 계산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니 속물이라고?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이자 제작사 대표라는 직함을 완벽하게 숨겨왔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인 척 낡은 국산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돈이 아닌 제 자신을 사랑해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가 바로 그 평온한 안식처이자 물질의 초연한 순수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질의 초연한 모습은 실은 어머니에게 기대어 안락하게 기생하는 삶을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라는 새로운 숙주를 찾아 제 희생과 순종을 발판 삼아 더 높이 기어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더는 실망할 필요 없겠네요.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는 침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정훈 씨는 팔짱을 낀 채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여전히 도전적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 가려는 건데? 제대로 대화하다 말고 또 애들처럼 삐져서 친정이라도 가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훈 씨가 늘 인터넷에서 구매한 짝퉁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기초 화장품 파우치와 출근용 옷 몇 벌,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신속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훈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짐 싸서 친정 가려는 거야? 절대 안 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소문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웃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저는 가방 지퍼를 찍소리 나게 닫고 뒤돌아 정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게 친정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저는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가 값비싼 수입차 로고가 박힌 스마트키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제 유일한 이동수단은 낡아 빠진 흰색 스쿠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저는 손을 휘저어 집안을 가리키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혼자 실컷 사세요. 월세 80만 원은 당신 월급에서 잘 쪼개서 어머니께 드리시고요.
당신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온전히 양보해드리는 셈 칠게요. 그럼 당신은 어디 가는데? 이 집 말고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정훈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야죠. 저는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제 빌라. 요즘 비워뒀더니 정원의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요. 가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정훈 씨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깐 원목 바닥 위로 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당당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고리를 잡기 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훈 씨. 제가 꽂아둔 수국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꽃 수입산이라 어머니가 받으시려던 월세 한 달치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철컥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저는 에어컨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계좌번호 메모지를 멍하니 쳐다보며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정훈 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5번째 신혼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고압 가로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GV80의 핸들을 부드럽게 감아주고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기 위해 내부 순환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살짝 열어둔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제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방금 전 온갖 계산과 속셈으로 가득했던 주방의 숨 막히는 공기까지 함께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북한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지난 3년간 저는 잘나가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대표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과 부동산도 감춘 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여직원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매일 낡은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저는 드라마 작가로서 수많은 가족 갈등 시나리오를 집필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을 창조하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수천 번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뒤틀고 변질시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정훈 씨를 만났을 때 항상 셔츠를 단정하게 바지 안에 넣어 입고 허름한 국밥집에 가도 꾸밈없이 자기가 계산하겠다며 나서는 그 소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평온한 항구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제 빌라 등기부등본이나 은행 계좌 잔고가 아닌 오수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의 안분지족하는 태도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남자의 미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사실 어머니라는 든든한 배경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기생하는 삶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고스란히 맡기고 생활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함의 정점은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된 아내의 머리 위에 80만 원짜리 월세 고지서를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는 잔인한 순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가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리모컨 버튼 하나에 웅장한 단철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정원으로 둘러싸인 모던한 디자인의 2층짜리 빌라가 고요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제가 연달아 3편의 드라마를 성공시키고 받은 인센티브로 마련한 저만의 안식처였습니다. 창작의 고통으로 영혼까지 소진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비로소 균형을 되찾곤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남편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18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고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유롭게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정훈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음량이 너무 커서 스피커가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공황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차는 누구 거야? 누가 데리러 온 거야? 아니면 당신이 직접 운전한 거야? 그리고 평창동 빌라는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인 후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정훈 씨.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이웃들 다 깨겠어요. 차는 제 차예요. 제 이름 오수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요. 이 빌라도 제 소유예요. 등기부 등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내일 당장 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전화기 저편이 약 3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안경 너머로 경악으로 휘둥그레졌을 두 눈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배신감으로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차가 있고 빌라가 있어? 돈이 어디서 나서? 3년 동안 당신은 낡은 스쿠터나 타고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당신 나를 속였어. 오수연, 당신 나를 바보로 만들고 갖고 논 거야? 속였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 단단하고 명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제 개인 자산을 숨겼을 뿐이에요. 돈 때문에 제 연인의 눈이 멀게 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우리는 가장 순수한 감정으로 시작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정훈 씨는 어땠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라마 작가로서의 모든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을 제 인생이라는 실제 대본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자산을 숨긴 걸 비난하지만 결혼 직후에 저에게 어머니 월세를 내라고 강요하려던 사실을 숨긴 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부모님께서는 결혼하면 살라고 집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그 말을 믿고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낡은 주방과 욕실을 모두 뜯어고치고 새 가구까지 들여놓자마자 배가 이미 항구를 떠난 뒤에야 당신은 손을 내밀어 매달 8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게 계산인가요? 아니면 교묘하게 설계된 덫인가요? 정훈 씨? 어머니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훈 씨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삼는 그의 고질적인 버릇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돈은 잘 벌지만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셨어. 월세를 걷는 건 사실 우리를 위해 저축해 주시려는 의도였다고. 나중에 아이 낳고 할 때 목돈이 필요할 테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것을 탐내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시댁에 적대적이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야? 저축해 주신다고요? 저는 그의 왜곡된 논리를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정훈 씨는 사회생활 한 지 5년이 넘었죠. 월급 받는 족족 어머니께 저축해달라고 맡겼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결혼할 때 당신 힘으로 결혼 반지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사주셔야 했잖아요. 침대 이불 세트 하나까지 어머니 손을 빌려야 했던 30대 남자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자식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투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수연아, 이 아파트는 월세 8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본 후에 결혼을 진행하지 않으셨던 거죠. 전화기 저편에서 정훈 씨는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한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힘없는 비난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숨겼잖아. 부부 사이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경계하고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너무해. 그만해요, 정훈 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겨우 닷새가 지났지만 아마도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은 그 아파트에 남아서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린 한 남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머니 품 안에서 안주하는 착한 아들로 남고 싶은 건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더 이상 당신의 전화는 받고 싶지 않네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면서 거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서 씁쓸함과 뒤섞인 일종의 통쾌함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겨우 1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정훈 씨의 경악과 혼란 뒤에는 자식 걱정이 많으신 저의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로부터 불어닥칠 진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창동 빌라의 침실에서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이 얇은 실크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정원의 목련 나무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은 제 머릿속을 휘젓고 있는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계는 아침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습니다. 복잡한 시나리오 작업 후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마다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자마자 화면이 수많은 알림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혜진이에게서 온 5통의 부재중 전화와 10개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혜진이가 보낸 가장 최근 메시지는 아침 6시 15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연아, 일어났어? 지금 당장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 봐. 너희 시어머니가 너 저격하는 글 올렸어. 박정훈네 집안 친척들 총출동해서 너 물어뜯고 난리 났어. 제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저격하다니. 저는 카카오 스토리 앱을 열고 시어머니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오늘 새벽 5시에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올라온 최신 게시물이 피드 최상단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슬픈 느낌의 연꽃 사진과 함께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문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네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만 먹여 장가 보냈더니 이제야 자식들이 곁에서 재롱 부리며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나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찌 된 것인지 젊은 아가씨들이 너무 물질만 밝히고 자기 주장만 강하네요.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시댁과 돈 문제로 각을 세우고 어른들 공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된 죄로 복이 없어 좋은 며느리를 얻지 못한 제 탓이라 여기고 감내해야겠지요. 그저 순하고 약한 제 아들만 중간에서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게시물 아래 댓글창은 이미 시골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시댁 쪽 고모, 삼촌, 숙모 등 온갖 친척들의 계정이 앞다투어 며느리 훈육법에 대한 조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의 고모라는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요즘 애들 다 이기적이에요. 결혼하면 자기들 살림만 챙기려고 하지. 시댁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정훈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강을 잡아야 해요. 신혼 초부터 저러는 건 시댁을 우습게 보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거예요. 어떤 사촌 동생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큰어머니, 너무 속상해 마세요. 요즘 여자들 돈 좀 번다고 하면 아나무인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입꼬리는 어느새 차가운 미소로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미디어 업계에서 다년간 일하며 쌓은 이성적인 판단력이 즉시 평정심을 되찾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여론전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온라인 가스라이팅이자 다수의 힘을 빌려 개인을 고립시키는 심리적 공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도 돈 문제가 실은 당신이 신혼집 월세로 80만 원을 요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절반의 진실만을 던져놓고 자신을 현대적인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희생적인 시어머니라는 피해자의 가면 뒤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파놓은 덫은 순식간에 저를 온 친척들 앞에서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며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거나 울고불고 하는 대신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월세 80만 원을 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명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저희 집을 찾아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의 고급 빌라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숨긴 채 저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월세로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상대로 교묘한 덫을 놓았지만 그들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심리적 반격으로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남편의 지긋지긋한 의존성을 뿌리 뽑았을까요? 이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방에서 수국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대리석 식탁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부모님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매달 80만 원씩 월세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리래. 책임감을 배우는 셈치고 말이야. 매월 일일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된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메모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니. 주방의 공기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뽑아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가장한 딱딱한 표정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고. 어머니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산대.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저축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월세를 내는 게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게 하려는 압박 수단 같은 거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어른을 봉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상견례 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둘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편히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겠다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월세를 내라는 통보로 바뀐 거죠? 저는 왜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정훈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논리가 막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 즉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 부모님께서 늙으셔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내 회사 동기들 봐.
걔들 아내는 시댁 전체를 먹여 살리다시피 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는 건 기본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연하게 몸을 돌려 주방 전체를 손으로 한번 휘저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투명성과 정훈 씨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결혼 전에 이 곰팡이 슬고 낡아빠진 주방을 철거하고 새로 꾸미는데 2천만 원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낡고 위험했던 욕실의 타일과 도기를 전부 드러내고 최고급 제품으로 교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것도 저예요.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주로 요리하고 씻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모님이 여기 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꾸몄으니 결국 우리 부부가 편하게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긋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데? 이제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인데 월세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시겠다? 그렇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가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 제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80만 원이라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정훈이라는 남자가 의존과 기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건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급을 받는 족족 어머니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더 잘하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순하고 효심 깊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돈만 어머니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제 지갑까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 씨는 정말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오수현,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만에 당신의 그런 속물적인 본성이 드러날 줄은 몰랐어.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네. 사업하는 여자들은 항상 계산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니 속물이라고?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이자 제작사 대표라는 직함을 완벽하게 숨겨왔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인 척 낡은 국산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돈이 아닌 제 자신을 사랑해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가 바로 그 평온한 안식처이자 물질의 초연한 순수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질의 초연한 모습은 실은 어머니에게 기대어 안락하게 기생하는 삶을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라는 새로운 숙주를 찾아 제 희생과 순종을 발판 삼아 더 높이 기어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더는 실망할 필요 없겠네요.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는 침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정훈 씨는 팔짱을 낀 채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여전히 도전적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 가려는 건데? 제대로 대화하다 말고 또 애들처럼 삐져서 친정이라도 가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훈 씨가 늘 인터넷에서 구매한 짝퉁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기초 화장품 파우치와 출근용 옷 몇 벌,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신속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훈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짐 싸서 친정 가려는 거야? 절대 안 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소문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웃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저는 가방 지퍼를 찍소리 나게 닫고 뒤돌아 정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게 친정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저는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가 값비싼 수입차 로고가 박힌 스마트키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제 유일한 이동수단은 낡아 빠진 흰색 스쿠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저는 손을 휘저어 집안을 가리키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혼자 실컷 사세요. 월세 80만 원은 당신 월급에서 잘 쪼개서 어머니께 드리시고요. 당신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온전히 양보해 드리는 셈 칠게요. 그럼 당신은 어디 가는데? 이 집 말고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정훈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야죠. 저는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제 빌라. 요즘 비워뒀더니 정원의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요. 가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정훈 씨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깐 원목 바닥 위로 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당당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고리를 잡기 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훈 씨. 제가 꽂아둔 수국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꽃 수입산이라 어머니가 받으시려던 월세 한 달치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철컥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저는 에어컨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계좌번호 메모지를 멍하니 쳐다보며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정훈 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5번째 신혼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고압 가로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GV80의 핸들을 부드럽게 감아주고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기 위해 내부 순환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살짝 열어둔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제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방금 전 온갖 계산과 속셈으로 가득했던 주방의 숨 막히는 공기까지 함께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북한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지난 3년간 저는 잘 나가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대표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과 부동산도 감춘 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여직원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매일 낡은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며 오직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저는 드라마 작가로서 수많은 가족 갈등 시나리오를 집필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을 창조하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수천 번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뒤틀고 변질시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정훈 씨를 만났을 때 항상 셔츠를 단정하게 바지 안에 넣어 입고 허름한 국밥집에 가도 꾸밈없이 자기가 계산하겠다며 나서는 그 소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평온한 항구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제 빌라 등기부등 본이나 은행 계좌 잔고가 아닌 오수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의 안분지족하는 태도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남자의 미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사실 어머니라는 든든한 배경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기생하는 삶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고스란히 맡기고 생활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함의 정점은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된 아내의 머리 위에 80만 원짜리 월세 고지서를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는 잔인한 순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가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리모컨 버튼 하나에 웅장한 단철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정원으로 둘러싸인 모던한 디자인의 2층짜리 빌라가 고요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제가 연달아 3편의 드라마를 성공시키고 받은 인센티브로 마련한 저만의 안식처였습니다. 창작의 고통으로 영혼까지 소진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비로소 균형을 되찾곤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남편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18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고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유롭게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정훈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음량이 너무 커서 스피커가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공황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차는 누구 거야? 누가 데리러 온 거야? 아니면 당신이 직접 운전한 거야? 그리고 평창동 빌라는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인 후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정훈 씨.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이웃들 다 깨겠어요. 차는 제 차예요. 제 이름 오수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요. 이 빌라도 제 소유예요. 등기부 등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내일 당장 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전화기 저편이 약 3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안경 너머로 경악으로 휘둥그레졌을 두 눈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배신감으로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차가 있고 빌라가 있어? 돈이 어디서 나서? 3년 동안 당신은 낡은 스쿠터나 타고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당신 나를 속였어. 오수연, 당신 나를 바보로 만들고 갖고 논 거야? 속였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 단단하고 명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제 개인 자산을 숨겼을 뿐이에요. 돈 때문에 제 연인의 눈이 멀게 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우리는 가장 순수한 감정으로 시작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정훈 씨는 어땠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라마 작가로서의 모든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을 제 인생이라는 실제 대본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자산을 숨긴 걸 비난하지만 결혼 직후에 저에게 어머니 월세를 내라고 강요하려던 사실을 숨긴 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부모님께서는 결혼하면 살라고 집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그 말을 믿고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낡은 주방과 욕실을 모두 뜯어고치고 새 가구까지 들여놓자마자 배가 이미 항구를 떠난 뒤에야 당신은 손을 내밀어 매달 8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게 계산인가요? 아니면 교묘하게 설계된 덫인가요? 정훈 씨? 어머니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훈 씨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삼는 그의 고질적인 버릇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돈은 잘 벌지만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셨어. 월세를 걷는 건 사실 우리를 위해 저축해 주시려는 의도였다고. 나중에 아이 낳고 할 때 목돈이 필요할 테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것을 탐내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시댁에 적대적이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야? 저축해 주신다고요? 저는 그의 왜곡된 논리를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정훈 씨는 사회생활 한 지 5년이 넘었죠. 월급 받는 족족 어머니께 저축해달라고 맡겼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결혼할 때 당신 힘으로 결혼 반지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사주셔야 했잖아요. 침대 이불 세트 하나까지 어머니 손을 빌려야 했던 30대 남자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자식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투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수연아, 이 아파트는 월세 8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본 후에 결혼을 진행하지 않으셨던 거죠. 전화기 저편에서 정훈 씨는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한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힘없는 비난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숨겼잖아. 부부 사이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경계하고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너무해. 그만해요, 정훈 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겨우 닷새가 지났지만 아마도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은 그 아파트에 남아서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린 한 남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머니 품 안에서 안주하는 착한 아들로 남고 싶은 건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더 이상 당신의 전화는 받고 싶지 않네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면서 거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서 씁쓸함과 뒤섞인 일종의 통쾌함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겨우 1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정은 씨의 경악과 혼란 뒤에는 자식 걱정이 많으신 저의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로부터 불어닥칠 진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평창동 빌라의 침실에서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이 얇은 실크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정원의 목련나무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은 제 머릿속을 휘젓고 있는 혼란과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월세 80만 원을 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명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저희 집을 찾아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도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의 고급 빌라와 회사 대표라는 직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숨긴 채 저는 순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월세로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상대로 교묘한 덫을 놓았지만 그들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심리적 반격으로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남편의 지긋지긋한 의존성을 뿌리 뽑았을까요? 이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방에서 수국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대리석 식탁 위에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부모님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매달 80만 원씩 월세 명목으로 어머니께 드리래. 책임감을 배우는 셈치고 말이야. 매월 일일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된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메모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집,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니. 주방의 공기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국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뽑아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장으로서의 위험을 가장한 딱딱한 표정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월세가 매달 80만 원이라고. 어머니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산대.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저축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월세를 내는 게 우리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게 하려는 압박 수단 같은 거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어른을 봉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상견례 하기 전날 밤 기억나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둘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편히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겠다고. 제 기억이 맞나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월세를 내라는 통보로 바뀐 거죠? 저는 왜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정훈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논리가 막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 즉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 부모님께서 늙으셔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내 회사 동기들 봐. 걔들 아내는 시댁 전체를 먹여 살리다시피 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는 건 기본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연하게 몸을 돌려 주방 전체를 손으로 한번 휘저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투명성과 정훈 씨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결혼 전에 이 곰팡이 슬고 낡아빠진 주방을 철거하고 새로 꾸미는데 2천만 원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낡고 위험했던 욕실의 타일과 도기를 전부 드러내고 최고급 제품으로 교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것도 저예요. 정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주로 요리하고 씻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모님이 여기 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꾸몄으니 결국 우리 부부가 편하게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긋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데? 이제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인데 월세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시겠다? 그렇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가로서의 직업병 때문인지 제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80만 원이라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정훈이라는 남자가 의존과 기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건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급을 받는 족족 어머니께 고스란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더 잘하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순하고 효심 깊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돈만 어머니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제 지갑까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 씨는 정말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오수현. 결혼한 지 겨우 닷새 만에